이나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설명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률 규제가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 발전을 추구하기에도 지금 바쁜 마당에 이런 것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왜 법률 규율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길래 법률 규제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율이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률 규제가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냥 뭐 엑셀이나 뭐 업무 효율화 도구처럼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쓰이는 경우에는 크게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 규제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생기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 일부 주 법원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컴파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형사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의 위험성을 판단을 해서 이제 가석방 여부에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피의자의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지를 보고 이제 결과를 내보내서 이 사람이 하이 리스크에 속하는지 아니면 로우 리스크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결과지를 판사가 받아보면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그 신용평가 내용을 참고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그런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신용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나 뭐 자산이나 그런 경제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신용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주부나 대학생과 같이 이제 경제적인 데이터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SNS 활동이라든지 뭐 친구 현황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신용평가를 하고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대출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사례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을 했는데, 이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라고 되게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연구기관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미국 유권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유권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아니면 정치적 성향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피드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지하는 후보와 좀 그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투표 의사를 저하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율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제 온라인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자의 뭐 온라인에서의 활동이나 뭐 IP 주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뭐 30대 여자, 뭐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프로파일링을 한 다음에 그 관심이 있을 법한 제품에 대한 그 광고를 내보내서
이제 마침 내가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광고가 뜨니까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문제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그 과거의 편견이나 차별을 반영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데이터에 반영이 되었던 차별이나 불평등을 반영해서 그 차별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차별이 문제되었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사례는 이제 아마존의 채용 알고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채용을 할 때 이제 여러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경우에 이제 결과를 보니 이 알고리즘이 너무 여성에게 차별적이고 남성을 우대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용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차별이 문제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문제되었던 사례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보니까 이제 자기의 부인이 자기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신용카드에 부여된 신용 한도를 봤더니 그 남편의 신용 한도가 부인보다 20배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알고리즘이 되게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위터에 트윗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서 이제 뉴욕에서 규제 당국이 이런 차별성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콤파스 알고리즘인데, 그러니까 피의자의 그 위험성을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라서 이것을 판사들이 보고 그 피의자를 가석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프로퍼블리카라고 하는 이제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알고리즘이 흑인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분석해서 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인신 구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에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노스포인트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그 통계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차별을 구별을 하는 그 통계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의 알고리즘은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라는 또 반박 보고서를 내서 이제 이것이 차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왜 차별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 이제 차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편견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특정 그룹만의 데이터만 반영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아마존의 채용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존에 아마존에 합격해서 채용되어서 잘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남자의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한 알고리즘의 경우에 남성의 더 우호적인 그리고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로는 이제 대체 변수에 차별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경우에도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이라는 요소가 차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인종이라는 요소는 이 알고리즘에 넣지 말자라고 결정을 할 경우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거주지라는 요소는 뭐 차별적인 요소 그 자체로 차별적이진 않으니까 이제 대체 변수로 넣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주지에
에서도 흑인과 백인 간에 주로 거주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거주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종이라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를 했지만 그 대체 데이터를 통해서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 불투명성과 책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블랙박스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작동 과정과 논리가 불투명하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이용이 되어서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그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이유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이유로 나왔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해석 가능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AI를 만들자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것은 우리의 영업 기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그것을 알아서 이제 조작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특정한 요소를 많이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요소만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불투명성의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릴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데이터 학습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 주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유추해내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의 침해 요소가 있어서 이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가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이 되거나 국가 또는 큰 테크 기업들이 사람을 감시하는 데 이용이 되는 감시 생태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차별 가능성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국가기구, 사기업, 국제기구 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기본 원칙, 투명성,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천명한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의 내용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OECD에서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권고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기본 원칙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규범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같이 언급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난 4월에 유럽위원회의 고위 전문가 그룹에서 발표했던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주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범을 만들기엔 아직 단계가 이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인공지능이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 중심의 연성법적 논의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 아니면 뭐 권고안, 보고서 뭐 이런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형태로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동규제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만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영역과 함께 기준을 정의하고 함께 이 규율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법률의 형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이제 이런 규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알고리트믹 어카운터빌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통해서 인공지능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을 규율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것들이 이제 지금 주로 논의되는 내용들은 절차 중심의 가버넌스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차별 가능성이나 불투명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어떤 점들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절차를 논의를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시가 되는 것이 위험 영향 평가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뭐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 실용화할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인공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각 단계마다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 가능성을 최대한 이렇게 높이도록 노력을 하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냈던 결론이 반복이 될 수 있는지 반복 가능성을 평가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실이 있었을 때 만약에 뭐 대출 비율이 뭐 15% 미만이었더라면 이제 신용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실, 반사실에 대한 공평성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드릴 내용은 GDPR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로 인해서 되게 유명한 그 GDPR에도 인공지능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조에 보면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관여 없이 기술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데이터 주체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거나 아니면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뭐 계약 체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람의 관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갖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이나 뭐 사람의 개입 필요성의 측면에서 이 조항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 아까 그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책임 관련한 법제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제로 적용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주로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무과실책임에 준하는 엄격 책임을 도입하자라는 논의도 있고, 아니면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를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개발한 회사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제를 만들자라는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논의는 이제 인공지능에 아예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논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유럽의회에서 유럽위원회에 민사법적 규율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민사법적 규율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는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인공지능에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봐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논란을 촉발시켜서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의 법인격 관련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의 논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법률,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것에 해당이 돼서 다른 문헌에도 보면 되게 한국이 이런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능형 로봇 개발자, 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될 윤리 헌장을 제정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별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가 2017년 2월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어서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에 제정되었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기반해서 이제 2018년 5월에 정보문화포럼이라는 곳에서 지능정보사회 윤리 헌장을 발표를 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원칙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때 준수해야 될 원칙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투명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되고 또 설명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 금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원칙들을 선언한 것이어서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입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낸 보도자료를 봐도 주요 경쟁국과 대비할 때 인공지능 기술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빨리 이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가능성과 또 불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법제를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의 방법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봤듯이 이제 다른 나라의 논의를 보면 연성법적 논의를 하는 곳도 있고 경성법 법률을 규정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는 곳이 있는데 연성법이 맞느냐 경성법이 맞느냐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되어야 될 내용,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 때 준수해야 되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에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각 단계마다 아까 그 절차 중심의 가버넌스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남기는 식의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입권이라는 것도 많이 논의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람의
사람으로부터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그 차별적인 요소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또 불투명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이 낸 결과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수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운영 주체, 인공지능과 관련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주체의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뭐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기반에서 의사결정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고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값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책임 관련 법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책임 법제가 인공지능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계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 관련한 문제의 대안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 것이 이제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책임의 주체를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항상 보험을 들게 해서 이제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더 낮추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방식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 보험 제도를 인공지능의 경우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려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나름 조사하고 연구해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 또 연구를 같이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